구독, 좋아요.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기사 뒤에 보실게요. 혐중, 악의적 개인 공격, 현수막 퇴출되나 사전 고지 없이 제거.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 개인은 누굴까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혐중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아니면 혐중은 앞에 써 공격하는? 있으니까 악의적 개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누군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행안부는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 반대한다라는 이러한 현수막을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지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맘충, 한남충, 중국인은 더러워 이런 것들도 반대하도록 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기사에는 보면 혐중하고 악의적 개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게시물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이재명하고 김현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현수막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악의적 개인 공격은 김현지 실장이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이걸 만들었고 이걸 또 그 이재명이 또 지적을 했죠. 네. 이게 굉장히 뭐 혐중부터 여러 가지 정치 현수막이 난무를 하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도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어떤 걸 자인했냐?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걸 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본인이 2022년도 8월부터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현수막을 개첩할 수 있는 입법을 민주당이 추진해서 걔네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현수막이 원래 그 전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을 이제 걸 수 있게끔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은 건데 서영교라든지 몇몇 대표 서영교라든지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놨는데 이게 통과 날짜는 2022년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본인 당대표 시절인지 뭐 헷갈리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대표 선거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보고받고 추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인이 필요할 때는 민주당이 필요할 때는 정치 현수막 걸 수 있게끔 법까지 개정해서 이거 정치 현수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천의 송도에서는 이 정치 현수막 때문에 이 킥보드 있잖아요. 이 킥보드를 타고 여기 걸려 넘어져서 시민이 크게 부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수막이 그래서 많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인천의 유정복 시장이 이거는 법제화가 됐지만 이거 잘못됐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실제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 현수막이 걸면은 어느 때는 이걸 다 떼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인천에서는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재명이 지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이름하고 김현지 이름 그리고 뭐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혐중 이런 것들이 달리니까 이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의아한 건 아니죠. 뭐 당연한 그렇게 예상되는 행동이긴 한데 어쨌든 이 현수막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잖아요. 시각적인 큽니다. 효과가. 저도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이게 언론사 많은데 아니면 여의도 이런 그 정치 중앙당사 많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확확 띄어요. 정말 현안들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게 이름을 싹 넣어가지고 비판을 하는 그런 거를 한두 줄로 캐치프라이즈로 넣어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고 사실 그게 선거운동에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효과가 그만큼 크다, 그만큼 타격이 크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이 행안부가 왜 못하게 하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지위, 집단 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표현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지금
그 행안부 가이드라인 보면은 네. 근데 이걸 또 떠나서 민주당이 이걸 입법화를 하겠죠. 네. 뭐 이재명이 직접 국무회의 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재명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또 입법 추진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의 취지는 사실은 명확해요. 지금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깽판이라고 언급했었던 혐중 이런 것들이 현수막에 표현이 되고 지금 김현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본인들이 김현지 국정감사에 안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5년 유지될지 아닐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재명 정권 유지되는 그때까지 김현지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수막에 이재명하고 김현지는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꼴 보기 싫으니까 이재명 꼴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이거를 법제화까지 해가지고 못하게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네. 온라인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덮을 수도 있잖아요, 이슈를. 그렇죠. 이슈를 덮으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예를 들어 대장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에이펙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팩트 시트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슈를 이렇게 덮으려는 거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온라인 이슈는 이렇게 쉽게 나타났다가 쉽게 다른 헤드라인에 의해서 덮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세워두면 계속 보게 되고 지나간 이슈여도 아 있었지 하면서 상기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이 정치 현수막이 특히나 우리가 정치 현수막을 붙일 때도 보면 사람들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을 우리가 찾습니다. 네. 그만큼 이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통행이 있는 곳 아니면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이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을 계속 얘기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거에 맞춰서 뭐 다른 계속 우리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몰이를 하니까 그 내란몰이를 이 현수막에다 계속 표현을 하겠죠. 네. 그런데 본인들의 이제 내란몰이의 힘이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게 내란 사건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슬슬. 그래서 이런 정치 현수막의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효과들을 본인들이 이 정부에 오히려 부침이 되겠다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떼는 것들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고 하는 사업법 개혁안 이야기로 좀 주제를 틀어볼게요. 네. 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관들이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통한 전관 예우 관행을 막겠다. 여러 가지 제도를 냈는데 이게 보복성이다, 겁박성이다.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동들은 네.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법개혁안 발표 난 게 전에 초창기에 발표 났던 게 워낙 충격적이었고 국민들께서 그 충격적인 것들을 다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을 아까 지금 압박을 엄청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검찰을 아까 뭐 18명의 어떤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를 개업할 때도 그런 걸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지어 뭐 법제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런 사법 개혁에다가 이런 안까지 지금 다 담겠다. 굉장히 지금 그 사법을 유린하고 사법을 길들이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거를 민주당 입맛에 안 맞으면은 멀쩡하게 이 검찰을 평생 얼마나 이 검찰 되기가 어렵습니까? 검찰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명예로운 직업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검찰을 정말 명예롭게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그거 한 건으로 뭐 검사장들 몇 명들을 다 평검사로 그냥 해버리고 그거를 정치 검사라고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이 정치 검사라고 낙인 찍힌 자들은 변호사 개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 이들의 생각은 검찰, 뭐 법조, 뭐 사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완전 유린하는 데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한 다음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요. 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네. 이게 방송삼법이랑도 상당히 겹치는 것이 방송삼법에서도 그 이사회 구성을 할 때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할 때 방송인 말고 그 변호사 단체도 넣고 여러 네. 시민 단체도 넣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사법행정위원회에서는요 법관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비법조인도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사실 잠깐 우리 인천시의회 얘기를 잠깐만 네, 드리면 지금 코나이의 태동을 굉장히 제가 문제 삼았지만 코나이가 이번에 선정되는 거 제가 막지 못했어요.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거를 조례화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큰 문제를 제가 무슨 문제를 삼았냐면 그 평가위원회 7인 중에 전문가가 아닌 일개 시민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민단체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저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똑같이 우리가 방문진법이라든지 어떤 언론개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것들 중에 이게 그 언론 노조의 장악을 당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거 거부 의사를 냈던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참여연대에다 한 자리를 더 줘서 민주당 성향의 진보 성향의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넣고 네. 노조가 한테 더 길을 열어주고 이런 길을 열어서 결국에는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위원회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네. 김어준 쇼 두 번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다들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 시민들한테 전문성이 없는 자들 단지 목소리만 놓고 참여자를 붙이고 진보자를 붙이면 이런 법제, 사법, 행정에 그 누구도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가 그냥 다가 아니라 네. 이게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고 네. 지금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발표가 되기 전부터도 뭐 6대 사법개혁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미 발표가 여러 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진짜 뭐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수를 늘린다든지 네, 네. 이런 정말 그 우리가 독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결국 사법까지 찬탈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개혁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뭘 보강해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건지 기대가 아니라 좀 우려가 된다라는 굉장히 말씀을 크게 우려가 됩니다. 드리면서 네. 이제 마무리로 지금 다뤄볼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급발진입니다. 자, 왜 급발진을 했느냐? 제가 이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따님께서 전세를 하셨는데 이 전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딸이 저금한 거 조금이랑 내가 조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좀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딸이 전세 살길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힘드니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아빠가. 네네. 김용범 실장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부모들도 내 아들 딸이 월세보다는 전세에 살길 원하고 그래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데 김용범 실장도 딸한테 이렇게 전세 자금을 빌려줘놓고 잘 지원을 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냐? 왜 버팀목 대출은 3조나 줄여버렸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갑자기 내 딸을 거론하냐 네.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멈추지 않아요. 옆에서 말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계속 말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도 계속 분노를 표출합니다. 네. 이거 좀 논란이 많이 됐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끝내는 이제 정책실장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네. 그만하라는 의미로. 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이런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 뭐 본인들 전문 분야 아닙니까? 네. 이거 뭔가 가족에 되게 대한 김용범 얘기를 하는 정책실장이 네. 굉장히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도 아니 그 얘기들을 파생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네. 이거 본질을 좀 짚어보자면 이재명이 지금 11호 부동산 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장에 어떤 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실질적 수요자들을 투기꾼 취급을 했다는 데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질적 수요자들을 투기꾼 취급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거.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주택을 진짜 사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사실 주택을 마련할 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청년 그 부동산 그 대출 정책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3조나 또 삭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자한테 그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1호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때 LTV랑 DSL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대출 규제의 큰 정책 두 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LTV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라고 하고 뭐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진짜 문제인 거는 이 DSR이 여태까지는 그 전세 분야에서는 적용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세에도 이걸 적용을 해서 네. 전세 쪽에서 나오는 그 대출까지도 쪼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더해서 스트레스 DSL이라 그래서 그 상환 능력의 미래 상환 능력을 미리 이자로 부담시키는 제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살 때 모든 대출 계좌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어디 토호제로 묶인 서울하고 경기 북부권, 네. 경기 남부의 북부권을 토호제로 묶었는데 그 지역은 정말 엄격하게 이 대출 규제책을 시행을 하고 거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자잘한 것도 더 많습니다. 서울에 이제 평균 소득을 제하고 뭐 그 대출을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책이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세를 갱신할 때 대출이 안 나와서 이분들이 월세로밖에 살 수 없이 월세로 내쫓기는 상황에 지금 몰리는 거예요. 특히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네,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도 지금 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에 네. 대출을 결국엔 못 받았어요. 전세를 사는데 전세 연장을 대출이 나와야지 전세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전세에도 이번에 DSR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에 월세로 가게 됐는데 김인은 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너네 김용복 정책실장은 어떤 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네. 당연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도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네 지금 정부가 왜 부동산 실수요자들 그리고 청년들을 부동산 투기꾼 취급을 해? 그렇게 혼낸 거예요, 말 그대로. 네. 본인 딸도 전세를 하는데 그러면 딸한테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뭐 이게 애둘러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아까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것도 현수막 사건도 그렇지만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했던 것도 내로남불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서울의 실수요자들 청년들을 부동산을 어떤 투자라든지 뭐 진짜 뭐 살지 여러 가지의 네. 이제 어떤 부동산에 바라보는 실수요자들까지도 부동산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굉장히 격앙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네. 격앙이 돼가지고 그렇죠. 김용범 실장이 공직자 아버지도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전세 부족한 나의 딸에게 갭 투자라니 무슨 말이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혜 의원께서는 본질은 너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사 댓글에 뭐 김은혜 의원 너는 뭐 감은 없을 것 같냐 뭐 이런 김은혜 의원 악플이 많아가지고 네. 좀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헌법 TF 네.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뒤지겠다는 그 헌법 그 TF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리수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김용범 실장이 공무원 본인이 떳떳하면 조사에 응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겁니다. 어. 이게 헌법 TF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척결 TF라고 규정을 했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언어로 지금 뭐 헌법 TF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말 그대로 내란에 동조를 했거나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를 한 게 아니고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을 뭐 미리 알았던지 아니면 계엄에 이제 동조를 했던지 아니면 협조를 했던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제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이자들이 하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 이제 대상 공무원이 이렇게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실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뭐 행안부 이제 고위 공무원들도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떳떳하면 핸드폰을 그냥 내세요. 핸드폰을 내지 않으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된 공무원이 그 핸드폰을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얘기를 하기로는 이러더라고요.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다. 근데 뒤에 플러스. 근데 본인이 의심받는데 본인이 떳떳하면 조사에 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이제 공무원 길들이기에 또 들어간 거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예전에 그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제보를 받으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5호 담당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한의 드라마를 봤어요. 노래를 네. 불렀어요. 그러면 옆집에 청소년 누가 남한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끼리. 굉장히 무서운 정말 사회주의에 정말 어떤 단편적으로 무서운 정권이라고 이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얘기할 거죠? 때,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공무원들 서로 감시해서 제보를 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면은 핸드폰을 내라. 와, 진짜 이런 무섭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떳떳하면 돼. 네. 뭐 찔려? 안 내는 거 보니까 너 뭐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캥기는 거 거 아니야? 너 같잖아요. 못 내는 거 보니까 뭐 어. 있는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저게 권한이 있는 자가 저런 방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공무원들 핸드폰을 이번에 사실 포렌식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공무원 사회에서 집단 반발했겠죠. 어떻게 내 핸드폰 그래 가져갈 수는 있겠어. 근데 포렌식까지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애둘러 이렇게 네. 변명을 했냐면 경찰들이 범죄인 다루듯 할 때 포렌식 하는 건 아니다. 엄밀한 의미의 그렇죠. 포렌식은 아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인즉슨 뭐 넌 SNS 이런 거 다 뒤져볼게 하지만 뭐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 맡겨가지고 뭐 통화 기록 지워진 거라든지 뭐 메시지 지워진 거 이런 걸 전부 다 걷어내서 보겠다 이건 또 아닌가 봐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보겠다는 지금 거잖아요. 공무원 사회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시작을 했다. 줄세우기를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너무 크죠. 이게 공무원들도 사실은 민주당 성향이 있고 우파 성향, 국민의힘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진짜 우리 국민의힘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공무원들이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이게 아주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려움을 지금 표시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냐면 예를 들어 네. 공무원이 네. 정치적인 중립을 기계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시키는 일을 다 한다고 쳐도 예를 들어 나는 이재명 후보가 싫고 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았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SNS에다가 야 뭐 윤석열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몇 번 적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욕하는 거 적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애국 보수야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일도 잘 했어 그러면은 일도 잘해 그러면은 너 이런 글도 썼어
너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머릿속으로는 그 정도 기자님께서 말하는 건 들켰잖아요. 바로 네. 파면입니다. 파면. 오, 나 너무 이번에 무서워.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뭐 언급하신 거 아시죠? 어떤 어. 양궁 선수가 네. 멸공자 하나 썼다고 그거 징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재명 국무회의에서 직접 챙겼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는 자가 네. 지금 이 헌법 PF까지 가동하면서 어떤 특정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SNS에다가 이재명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는 글을 썼다? 네. 그거는 여기 입장에서는 이재명하고 지금 뭐 그 이재명 정부 하에서 민주당에서는 바로 파면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좋아요 하나 누른 거 하나까지도 지금 문제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연화신님이 여기가 북한이가 미쳤구나. 길리에스님 민주당이나 휴대폰 내라. 뭐, 꾸울님 와 은행 앱도 있는데. 연화신님 서로 갈라치기해서 결론은 가난으로 가려고 외냄 저항해야지. 네, 이런 거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생활 침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창하고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아무도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냐.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될 거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만든 특검들 네. 지금 결과 내고 있습니까?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고 있고 네.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한 분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네. 반드시 얘네가 그 국민 정서상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억지로 추진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지현 국회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를 분명히 털어봤자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계엄을 미리 알았던 공무원이 말이 안 있겠습니까? 되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그거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그걸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무리하게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야당 탄압을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있잖아요. 그걸 공무원들한테 국민의힘도 대응한다? 국회의원도 모르고 네. 국무총리도 모르는데 네. 일선 공무원이 알았으면은 이거는 게이트 아니에요, 게이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말이 안 되고 그렇죠. 흡사 이제 그걸 알았다고 그래도 이제 알 수 있었을 공무원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 저는 지금 근데 그 밑에 이제 공무원들이 미리 알았다고 그래도 이거를 가담한 건지의 판단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그 네. 프레임이 어느 정도 옅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진하게 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뭔가를 계속 해야만 내란 프레임이 정권 내내 유지가 되면서 이재명 정권의 그렇죠. 지지율이 그 안정적인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계속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굉장히 어떤 우리 야당 탄압을 하고 있고 그때 내란 판사였던 지기현 판사도 굉장히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탄압을 했는데도 이 지기현 판사가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이니까 네. 그렇게 내란 프레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내란 척결 TF까지도 만들어서 공무원 사회를 압박하겠다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네.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리실에서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3대 특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그 의원, 정무직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들 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무직이 그러라고 있는 건데 왜 아래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전후 비상계엄 등 내란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해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치 성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식의 창의적인 그 방법이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실 이건 반발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이걸 반발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핸드폰 다 제출할 것 같고 네. 거기서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 처벌 받는 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네. 진짜 조심해야 될 텐데 이거 분명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로 휴대폰 내는 거 아니다. 이게 지켜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내용은 조금 방송을 좀 길게 가져가 봤어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채정 기자는 다음 주부터는 펜앤경제TV에 출연합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직접 만든 채널이고요. 제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매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경제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펜앤마이크 말고요. 펜앤경제라고 하는 다른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따로 채널에 들어가셔서 펜앤경제 지금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인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채널인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노련하신 우리 다른 앵커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시부터 6시 방송이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으시잖아요. 한번 꼭 눌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펜앤경제 월화수목금 매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주 항상 새로운 매일매일 멘토님들이 나와주십니다. 월요일에는 어떤 멘토, 화요일에는 어떤 멘토 이렇게 문서진 멘토님, 이주호 멘토님, 이정호 멘토님, 우리 아시죠? 송동현 멘토님 그리고 새로운 한용훈 멘토님이라고 굉장히 다들 실력 있으시고 쟁쟁하신 그런 분들이 나와주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꼭 경제 나 재테크 초보다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저희 함께 배워가면서 경제 지식 성장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한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님이랑 인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MG톡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도 저랑 여러분은 계속 만날 텐데 우리 의원님이랑도 여러분 만나시긴 할 텐데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벌써 이게 첫 방송한 지 세월 따져보니까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이채정 기자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같이 논하면서 이 방송에서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펜앤마이크에서 6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고 그만큼 사실 이걸 지켜보시는 자유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어떤 시청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채팅방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국민의힘 사실 뭐 많은 힘을 잃어가지고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심란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혼나기도 하고 네. 자유대한민국 어떻게 지킬 거야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요. 네. 저희 장동혁 대표님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로 보수 우파를 다 아우러야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도 지금 피력을 하고 있고 네. 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거침없이 얘기도 하고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사건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국민의힘의 의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투쟁하셔가지고 자유대한민국 같이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펜앤드마이크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펜앤드마이크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직생의 마음으로 수호하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의 의지 여기는 확고하게 있고 다만 편향되지 않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위기다. 우리 같이 뭐 투쟁하고 힘써서 대한민국 지킵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펜앤 마이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능력 있으신 이채정 기자님 앞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님께서 신성영님 인상도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의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연하신님도 그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사랑님은 다른 곳에서도 빛나세요. 같이
함께 투쟁합시다. 네, 우리 신성현 의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인천에서 이 방송만을 위해서 차를 끌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눈까지는 아니었지만 비가 오든 날씨가 미끄럽든 어쩌든 간에 항상 오셔가지고 방송하시고 또 다시 끝나자마자 인천 들어가서 일 보시고, 오늘도 행정감사가 있으셨는데 그쵸. 급하게 또 보고 굉장히 오전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와가지고 바로 또 방송 준비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성현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신성현 검색하면은 인천시 의원이라고 뜰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끔씩 콘텐츠 올리시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꿀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힘내요. 네, 우리 모두 다 고생 많았어요. MZ 톡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 펜앤경제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